팍팍한 우리 경제, 경제명의 박시동이 진단합니다. 경제 허준. 네, 우리 경제를 진단하고 처방을 받아보는 경제 허준 시간입니다. 박시동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시동입니다. 설 맛있는 거 많이 드셨습니까? 너무 많이 먹어서 아직도 배가 부르네요. 얼굴 좋아 보이시는데. 네. 예. 요즘 뉴스에 이 기업인에 대한 기사가 아주 자주 눈에 띕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가는 곳마다 곁을 지켜온 기업인이죠. 뭐 떡볶이 먹방 들 때도 함께했던 기업인 바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입니다. 네. 삼성물산과 이제 제일모직 부당합병 등의 혐의로 이제 불법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서 기소가 됐었는데 무죄 판결 받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아직 1심이기는 하지만 요거 관련해서 이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승계받았던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많았는데 맞습니다. 일단 요 재판 결과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저는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제 입장을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도대체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를 사실 제대로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상당히 오래된 일이에요. 맞습니다. 당장에 뭐 최근 몇 년 사이에 일어났던 일이 아니고 이걸 이해하려면요. 조금 심하게 말씀드려서 30년 전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짧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네. 이제 삼성그룹이 사실은 이제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이재용 아들 현재 회장까지의 이 승계를 목적으로 한 행동이 30년 전부터 사실은 시작된 거예요. 예. 엄밀하게 말하면 이재용 회장이 28살 때입니다. 28살 때 이제 아버지로부터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60억을 현금으로 증여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여해서 16억을 내고 나니까 44억이 남죠. 그게 첫 번째 이재용 회장이 세금을 낸, 그래서 16억 내고 삼성전자를 물려받았다라는 자조적인 목소리가 여기서 나오는 거기서 거예요. 나온 거군요. 예. 그래서 어쨌거나 44억을 손에 든 이재용 이제 당시 28살 청년이 그거 가지고는 일단 뭐 기업의 지배권을 승계한다라는 건 어불성설이니까요. 이 44억을 불리는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게 승계의 진짜로 말하면 1차적인 쉽게 말하면 일부 드라마입니다. 예. 근데 그 44억을 비상장 회사에 투자합니다. 근데 이 수법은요, 우리나라 모든 대기업의 승계에 빠짐없이 나오는 교과서에 나오는 1장 첫 줄에 나오는 수법입니다. 다들 써먹는 수법. 그렇습니다. 비상장 회사에 투자해서 비상장 회사의 가치를 부풀릴 때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서 부풀리고 그래서 상장을 해서 엑시트하는 전략을 쓰는데 이때 이재용 회장이 삼성 엔지니어링에 19억을 투자하고요. 네. 삼성 S1에 23억을 투자합니다. 그래서 일감을 몰아주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전국에는 모든 삼성의 건물마다 다 S1이 경비를 쓰고 네. 보안을 담당하니까 현찰이 그쪽으로 쭉 몰리게 되는 거죠. 그게 다 매출로 잡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상장을 하는데 엔지니어링에 투자했던 19억이 230억으로 매도합니다. 예. 그리고 S1에 투자했던 23억을 375억에 매도합니다. 상당히 그래서 많이 불었네요. 44억이 600억이 됩니다. 오. 1238%의 마법 같은 수익률로 돌아오죠. 예. 그래서 드디어 이제 그래서 이재용 회장이 600억을 손에 잡고 이 600억을 가지고 이제 삼성그룹 지배권에 나서는데 그 당시 삼성은 순환 출자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네. A사가 B사를, B가 C를 이렇게 연쇄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 어느 한 고리에 있는 거를 딱 지배하게 되면 나머지는 다 회사 돈으로 알아서 지배되는 구조였거든요. 거기서 거론됐던 게 에버랜드. 맞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택한 픽은 에버랜드였습니다. 그러면 에버랜드 주식을 제값 내고 사면 되는데 여기서 또 세금 안 내고 비싸게 이제 제값 주고 사지 않으려는 작전이 들어가죠. 그게 이제 전설적인 사건입니다.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네. 쉽게 말하면 에버랜드가 사채를 발행하고 그 사채를 이제 발행을 하는데 사채 조건이 걸려 있었어요.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가 붙어 있다. 그래서 그런 사채를 전환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전환 사채, 영어로 네. 컨버터블 본드 CB라고 하는데요. 그거를 일단은 에버랜드가 발행을 합니다. 그런데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이 이 사채를 인수했다가 주식으로 바꾸면 지분권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원래는 기존 주주들에게 먼저 배분하게 돼 있습니다. 기존 주주라는 것은 다 계열사죠. 네. 계열사가 이게 배분을 했는데 마치 짠 듯이 모든 계열사가 우리는 받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해서 실권 선언을 해버려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마치 짠 듯이. 예, 그래서 이 실권이 된 주식에 대해서는 기존 주주가 아닌 임의 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그 나머지 물량의 약 60% 이상을 전부 다 이재용 남매가 가져갑니다. 근데 가져가는데 첫 번째는 실권한 게 하나 문제가 되겠고요. 네. 두 번째는 얼마에 가져갔냐가 중요한데 그 당시 에버랜드 장외 주식 거래 가격이 약
7천 원대 아니 8만 원대에서 많으면 20만 원대 사이입니다. 네. 그리고 회계법상으로 정확하게 가져가려면 한 10만 원 정도는 가져갔어야 되는데 예. 즉 8만 원과 20만 원 어디쯤에서 가져가야 적정한 가격이었는데 이재용 남매가 그때 얼마에 이 전환사채를 가져가느냐 7,700원에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시가의 약 5% 내지는 3%에 거저 가져가죠.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전환권을 행사해서 드디어 에버랜드의 지배주주가 됩니다. 이게 일반 국민들은 이해하기에 돈 단위부터 다르기도 하지만 그렇습니다. 상당히 복잡한 여러 가지가 얽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왜 에버랜드 얘기를 이렇게 오래 하냐면요. 이 에버랜드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제일모직입니다. 네. 이게 제일모직 이름을 바꿉니다. 그래서 이 에버랜드를 이재용 회장이 약 23% 정도를 가지고 지배를 하게 되고요. 네. 에버랜드는 삼성생명을 지배하고 있고요.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지배하고 있고 이런 구조가 완성이 돼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그래서 일단 에버랜드를 통해서 순환 출자 구조를 통해서 삼성의 지배권을 확보했었는데 네. 그 사이에 우리나라 이제 공정거래법이 바뀌면서 순환 출자 구조를 좀 끊어라. 그리고 갑자기 이제 이건희 회장이 병환에 들어가면서 네. 상속까지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 갑자기 삼성에게 닥친 거예요. 그래서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의 합병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뭐 삼녀에게는 이렇게 그룹을 떼어주고 예. 이녀인 이부준 회장에게는 호텔신라 위주로 이제 떼어주고 그럼 장남인 이재용 회장은 나는 삼성전자를 위시한 계열사를 가지고 그룹을 지배하는 회장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계열 분리가 끝나는데 그러려고 봤더니 이재용 개인 회장이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는 지분은 약 1.몇% 네. 개인이.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버랜드가 이제 제일모직이라고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에버랜드가 제일모직이 삼성생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분이 약 7, 8%. 네. 합치면 약 8, 9%밖에 안 돼요. 좀 모자란데 삼성전자를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 쭉 봤더니 삼성물산 계열사가 네. 삼성전자를 4% 정도 들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내가 삼성전자를 지배하게 되면 합쳐서 약 13% 정도의 안정적인 삼성전자 지배권을 확보할 수 있겠구나라는 시나리오를 세웁니다. 이게 2부가 됩니다. 지분 확보를 위해서 합병을 그렇습니다. 했다는 거. 그럼 이것도 또 역시 삼성물산을 아까처럼 개인 돈 주고 사면 되는데 이것도 또 회사 돈으로 싸게 가져가려고 하는 그림을 그리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나 봤더니 그래 삼성물산을 에 대해서 내가 지분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예정에. 그럼 내가 삼성물산을 직접 사지 않고 제일모직 내가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흡수 합병하면 되겠구나. 그럼 내 밑으로 제일모직이 어쨌거나 내 밑에서 간접적으로 나는 지배하면 되는 거다라고 네. 생각한 거예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제일모직이 삼성물산보다 매출도 5배나 적고 영업이익도 3배나 적고 네. 총자산도 3배나 적어요. 그러면 제일모직 삼성물산을 합병하려면 더 작은 회사가 큰 회사를 먹으려니까 돈을 많이 들여야 됩니다. 그렇겠네요. 그건 또 아깝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 사건의 핵심적인 동기가 나옵니다. 내가 지배하고 있는 제일모직을 가치를 뻥튀기 해서 더 큰 회사처럼 보이게 하자. 그리고 내가 가져와야 되는 피합병돼야 되는 삼성물산은 가치를 낮추자. 네. 이 두 가지가 작전이 들어갑니다. 이 두 줄기. 삼성물산을 가치를 낮추는 작전, 제일모직을 뻥튀기 하는 작전. 네. 이게 이번 판결의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제일모직은 가치를 뭐 낮추든 높이든 내가 지배하는 회사니까 네. 합병 결의에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삼성물산은 지금 있는 가치보다 낮게 평가해서 가져와야 되는데 삼성물산 주주들이 다 반대할 거 아닙니까? 네. 왜 내 회사를 낮게 평가해? 일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합병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주주들의 허락이 필요한데 아이고 딱 봤더니 국민연금이 2대 주주네. 그래서 국민연금의 동의 없이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여기서 국정농단 사건이 한번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의 찬성표를 얻기 위해서 최순실, 정유라에게 말을 사주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게 삼성 이재용 회장이 뇌물 사건입니다. 국민연금의 의견을 얻어내기 그렇습니다. 위해서. 그래서 이때 이재용 회장이 뇌물 준 사건이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됩니다. 그래서 이재용 회장이 실형을 살지요. 예. 그런데 제가 이 사건의 대법원 판결을 예를 든 이유가 뭐냐면 이때 대법원이 명확히 판결을 내립니다. 네. 이 합병은 이재용 개인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이재용과 미래전략실이 나서서 행동한 그런 사건이야. 그래서 뇌물 사건이 맞아라고 대법원이 명시하고 판결을 내립니다. 네. 자, 이런 대법원 판결을 놓고 이번 1심 판결이 나왔는데 그럼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때 분명히 문제가 그렇습니다. 있다고 대법원이 지적까지 했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판결은 이제 이 두 갈래로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삼성물산의 가치를 낮춘 부분, 쉽게 말하면 이 부분은 이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배임 같은 거죠. 네.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예를 들면은
삼성물산의 대표적인 브랜드인 레미안 아파트를 수주하지 않습니다. 왜? 어. 회사 매출이 점점 좋아지면 안 되니까. 또 둘째, 삼성이 해외에서 엄청나게 큰 공사, 카타르에 있는 2조짜리 플랜트를 수주합니다. 너무 호재잖아요. 예. 발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삼성물산 주주들은 도대체 내 주식이 왜 떨어지는지도 모르고 계속 회사 주가가 꾹꾹 눌려가는 거기서 손해 보신 분들도 많을 엄청나게 거예요. 손해보죠. 이 행동이 배임이냐라는 게 첫 번째 이 사건의 쟁점입니다. 자, 두 번째. 제일모직은 또 부풀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모직을 부풀리기 위해서 제일모직의 가치가 삼성물산의 3분의 1이나 5분의 1에 불과한데 이게 더 크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분식에 들어갑니다. 제일모직의 자회사격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매년 2천억의 손실을 보던 회사였는데 네. 이 당시에 갑자기 1조 9천억짜리 단기 순이익을 보는 회사로 바꿔버립니다. 음. 그 이유는 뭐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밑에 있는 삼성바이오에픽스라는 회사가 예. 장부가 2,900억으로 평가되던 회사를 4조 8천억짜리로 평가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있어서 결국에는 삼성바이오에픽스가 4조짜리 회사가 되고 네. 그 아빠 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조 9천억짜리 회사가 되고 예. 그 자식과 손자가 이렇게 가치가 좋으니 제일모직은 더 좋을 거야라고 해서 가치가 뻥튀기 되는 분식회계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자, 이번 판결의 내용을 이제 결론을 내려드리면 삼성물산 관련해서 주주 가치에 손실을 줬던 그 수많은 배임 혐의에 대해서 전부 무죄가 나왔습니다. 관련자 전부 무죄, 관련 죄 전부 무죄.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일모직 관련한 분식에 있어서도 재판부의 판단은 이겁니다. 회계사들과 올바르게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삼성이 분식 해결할 의도가 없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전부 무죄. 그래서 이 두 사건을 합쳐서 두 줄기를 합쳐서 19개 혐의 전부 무죄, 14명 피고인 전부 무죄 사건이 나옵니다. 자, 이제 이 긴 얘기를 짧게 정리해 드렸는데 네. 문제는 이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까라는 그러니까요. 겁니다. 저는 굉장히 잘못된 판결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연초부터 우리 주식시장의 큰 화두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그 아니겠습니까? 얘기 많이 했죠. 많이 했습니다. 근데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뭐냐면 윤 대통령이 말한 것과는 좀 다르죠. 사실은 시장에서는 뭘로 보냐면 회사는 회사대로 존재하죠. 그리고 회사의 주인은 주주입니다. 네. 주주는 다 주권에 비례해서 자기의 권리가 있는데 우리나라에만 특이한 문화가 뭐냐? 대주주. 전 굉장히 나쁜 표현이라고 합니다만 심지어 오너라는 표현도 있죠. 네. 이 사람들이 회사와 주주 사이에 껴들어서 회사의 이익을 편취하거나 소수주들의 이익을 무시하면서 자기들의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 전횡을 휘두르는 구조. 이 불투명성이 한국 주식시장의 가장 큰 문제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다라고 늘 지적을 받아왔는데 그게 전형인 거예요. 이번 판결이 그 전형에 대해서 면죄부를 줬다는 게 가장 크게 비판받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대법원에서는 분명히 이건 이재용 회장의 경영 승계와 관련된 사건이야라고 했는데 예. 이번 재판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닌데 일부 이재용과 미래전략실에서 경영 승계 작업이 있었던 것은 보이나 그것만을 위한 목적으로 한 행동은 아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건 불법도 아니다. 이런 판단을 내려버려요. 너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너무 것 앞뒤가 같아서 안 저희 맞죠. 지난 판단과 봤을 때 대법원 비교해보면. 판단과도 배치됨과 동시에 시장에도 굉장히 안 좋은 메시지를 내죠. 뭐냐? 대주주가 자기 주식을 자식에게 물려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물려주면 되죠. 네. 주식을 물려주던 팔아서 현금을 물려주던 하면 되는데 승계를 위해서 지금 그 대주주와 미래전략실이 동원됐다는 건 인정하는데 그게 괜찮다라고 판단을 내려버린 거예요. 회사의 조직을 사적으로 이용했는데도 괜찮다. 그러면 어떤 비판이 가해지냐면 야 그러면 도대체 이거는 이사회랑 주주총회라는 절차를 형해화하고 무사 통과하게 만들고 거수기로 만들고 네. 결국 회사의 올바른 기업 지배구조 자체를 무시한 판결 아니냐. 즉 이재용과 미래전략실은 가만히 앉아서 이사회나 주주총회가 손들어주는 대로 가만히 있었는데 아무런 불법 없이 경영권을 승계 당했단 말이냐. 알아서 다 해준 거냐. 그래서 소위 말하는 얘기가 가만히 있었는데 경영권 승계 당했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굉장히 안 좋은 면죄부를 줬다라는 부분에서 비판받을 수가 있고요. 상당히 오래된 재판에 지금 그렇습니다. 대서사실을 들었습니다. 예, 또 하나는 이제 분식회계 관련해서 예. 아까도 엄청난 분식이 있는 것처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재판부가 전부 다 무죄를 내리면서 우리나라 회계 투명성에서도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여기 관여된 회계법인들 또 실제로는 이때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때 평가받았던 삼성바이오로직스 평가액이 합병 이후에 또 달라져요. 야, 네. 몇 달 사이에 어떻게 평가액이 달라져? 말도 안 되죠. 이런 일이 버젓이 벌어졌는데 관련자 전부 무죄가 되면서 회계 투명성에 관해서도 시장에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을 줬다. 이렇게 일단 보이고요. 이제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검찰이 이걸 항소할지 말지가 굉장히 큰 시장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왜냐하면 이렇게 오래된 재판에 사건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지적을 맞습니다. 해왔는데 왜냐하면 전부 무죄가 됐기 때문에 파괴력이 너무 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삼성을 상대로
삼성물산을 상대로 주주들은 지금 계속 소송 중에 있는 주주도 있었거든요. 예. 또 국민연금은 약 5천억 정도의 현재 이 합병권 때문에 손실을 봤다라는 내부 보고서도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네. 그런데 여기 위법이 없다고 딱 판결해 버리면서 남은 있는 모든 민사 절차에 관해서 싹을 잘라버리는 부분이 나와서 이 형사 절차가 과연 이대로 끝날 것인가, 네. 검사가 항소할 것인가, 시장의 추이가 굉장히 주목이 됐었는데 네. 일단 엊그제 검찰이 항소를 한다는 입장을 내긴 냈습니다. 그래서 이어질 것으로는 보입니다만 과연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기업 지배구조의 발전을 위해서 이 사건이 어떻게 우리 시장 질서를 바로잡을 것인지가 이제 앞으로 2심에서 더욱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좀 이 사건을 좀 파헤치고 네. 좀 많은 비판도 좀 가해지고 그래서 좀 국민 여러분들께서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국민들의 세금이 국민연금이 여기서 찬성표를 던지면서 5천억에서 뭐 2천억 사이에서 아무튼 많은 보고서는 1조까지도 나와 있어요. 네. 손실을 봤다는 거예요. 국민들의 돈이 지금 손실을 본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외신들도 보니까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외신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한국에서의 예. 오너 리스크가 뭔지, 기업 지배구조의 문제가 뭔지 이제 알게 되었다라는 주요한 외신들의 보도 뉘앙스가 다 그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좀 엄청난 거의 30년에 걸친 대하 드라마를 지금 네. 짧은 시간 안에 들어본 것 말이 너무 같은데요. 빨랐죠? 아니, 마음이 또 급해서, 예. 깔끔하게 정리를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시그니처 질문 있잖아요. 네네. 오늘의 일갈. 코리아 디스카운트 반드시 없애야 우리 투자자들이 국장으로 돌아옵니다. 네. 한간에 나오는 소리가 한국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얼마나 자주 섞인 얘기입니까? 반드시 이런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가 돼야 우리 투자자들이 국장으로 돌아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삼성이었습니다. 경제 허준 박시동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